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 해경공채 순경 2차 형사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수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지문, 법 조문 문제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우리는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부르고, 조문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돼 있었죠.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때 어떻게 선고합니까?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판사에게 재량을 주었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성섭범과 같은 포괄일죄 중간에 별종, 이종이라고 하기도 하죠.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어도 이 이종, 별종의 범죄는 포괄일죄 흐름에 지정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했죠. 그 유명한 분리비분리 사건에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포괄일죄가 흘러가고 있을 때 이렇게 별종, 이종 범죄 확정 판결이 있다 하여도 그 포괄일죄 흐름을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포괄일죄는 분리됩니까? 안 되죠. 그대로 한 개의 범죄로 비분리된 채 흘러가는 겁니다. 따라서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즉 사후적 경합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되려면은 포괄일죄가 별종의 범죄 판결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가 됩니다. 근데 이 포괄일죄는 별종의 범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범죄입니다. 이 포괄일죄는. 따라서 사후적 경합관계 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지문은 옳은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포괄일죄에다가 상습절도죄 대입하고 별종의 범죄에다가 강간죄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강간하고 절도는 완전히 별종이죠. 완전히 이종입니다. 자, 그림 그려볼까요? 갑이라는 자가 상습절도 계속 상습절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강간을 저질러가지고 강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그럼 강간에 대해서 판결 확정되었다고 상습절도 행위가 차단이 됩니까? 아니죠. 상습절도 행위는 분리되지 않고 강간 판결 확정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서 그 확정 이후 어디 점에서 종료가 되고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상습절도, 이 포괄일죄는 별종인 강간 판결 확정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렇죠.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범죄입니다. 그러니 사후적 경합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번 지문은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 옳았던 것입니다.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한경이가 수개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경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상경일 때 처단형 어떻게 정합니까? 당연히 상경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 옛날 표현으로는 가장 중한 죄 정한형으로 처단을 하죠. 근데 이 지문 뒤에 서술된 내용은 상경이 아니라 실경, 즉 경합범인 경우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뒤에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틀렸음을 알 수 있죠. 4번 지문은 까딱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오답 지문 중에 하나죠. 근데 연습할 때 너무나 이 지문을 많이 봐왔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연습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쉽사리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보시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이죄, 이걸 우리는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죠. 또는 뭔가 이상하죠. 벌금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까 위에 3번에서 언급했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틀렸죠. 항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벌써 눈에 탁 들어올 겁니다. 벌금이 아니라 금고였죠. 금고 이상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사후적 경합범 취급해서 아까 위에 1번에서 봤듯이 형평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초반부터 아주 그냥 법조문 문제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기 지문 보아하니 다 예전에 기출 수도 없이 된 적이 있던 그런 법조문 내용입니다. 반복적으로 기출 연습한 자가 성자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억 지문 보겠습니다. 실행의 수단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 위험성, 이 두 키워드를 보니까 불능미수 조문인 것 같아요. 자, 불능미수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중간 정도로 처단을 했었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었는데 불능미수는 그 중간 정도로
임의적 감면으로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설문상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경우죠. 니은 지문 보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반의사불벌죄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한테 싹싹 비는 행위를 자복이라고 했는데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싹싹 빈 거 그나마 좀 이쁜 짓 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경우 역시 임의적 감면 처단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자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단을 하고 있죠. 따라서 니은 지문도 설문상 임의적 감면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디귿 지문 보죠. 사기죄로 외국에서 형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범죄로 선고를 할 때 감경이나 면제는 문제되지 않죠. 이미 그 범죄에 대해서 집행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일 범죄로 재판을 하면서 선고할 때 이 집행받은 형을 필요적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도 외국에서 그나마 생고생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을 필요적 산입합니다. 형에 산입한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문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임의적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죠. 리얼 지문 보겠습니다. 위정죄를 범한 자가 공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한 경우는 자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판사 앞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거짓말한 자가 그래도 나중에 반성의 마음으로 판사 앞에서 이실직고를 했으니까 아주 큰 이쁜 짓을 했다고 해서 아주 큰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임의적 감면 정도가 아니라 이 경우는 필요적 감면이라는 엄청나게 큰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서 리얼 지문은 임의적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미음 지문 보겠습니다. 현조건점을 방화 예비죄를 범한 자가 목적한 죄 실행 이르기 전, 즉 실행 착수 전에 자수한 경우는 아주 큰 위험이 있는 이런 범죄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착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쁜 짓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자수보다 더 큰 혜택을 준다고 했죠. 즉 일반적인 자수는 임의적 감면에 불과한데 이런 경우의 자수는 아주 큰 이쁜 짓 했으니까 필요적 감면이라는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역시 임의적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죠. 결국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기억하고 니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지문은 약간 졸렬하지만은 굿배드 법칙 적용해버리면 단 1초 만에 풀리는 그런 지문 내용이었죠.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 자, 뒤에 어떤 표현 안 봐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대충 정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 예, 잘했습니까? 아니죠. 굿배드. 그러니까 피해자를 일단 배드라고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 당사자인 피고인은 자연적으로 굿배드. 그렇죠. 굿하다고 점수가 매겨지는 약간 졸렬하지만 정답은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비법을 적용해버리면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결국 뒤에 내용 안 봐도 우리는 정답 알 수 있어요. 피고인 굿이라고 우리 점수 매겼잖아요. 그러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공부를 위해서 얘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지도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 야, 이 표현만 보면은 베리베리 하드하죠. 만약에 이 표현을 만약에 조폭이 했다면 거의 100% 처벌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못된 피해자한테 말다툼하던 도중에 이런 말을 내뱉은 것은 판사도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간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까지 거 쉽게 죽일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만약에 조폭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100% 처벌됐을 겁니다. 라고 감정적 욕설 이것도 한 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판사도 사람이죠. 판사 자기들도 가끔씩은 이런 거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처벌을 안 할 때 주로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넣으면 이거 불처벌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지문 보겠습니다. 2번 지문은 딱 보니까 협박죄의 그 레전드급 내용을 살짝 각색을 한 거죠. 협박죄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이라는 결과 발생 불필요하다고 했죠. 일으킬 것을 요함으로 벌써 틀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 고지가 있고 상대방은 의미인식이 있으면 기소가 된다고 했죠. 근데 뭐야, 충분한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 미수에 해당한다. 완전히 깔끔하게 틀렸죠. 현실적으로 공포심이라는 결과 발생이 없어도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고지 있고 그 해악고지를 상대방이 의미인식하면은 기소가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협박죄 내용과 관련된
레전드급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정보과 경찰관 사건이죠. 이 전설적인 사건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빠삭하게 아예 그냥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포심, 결과 발생 불필요하고 협박죄 기수 기준은 무엇? 의민식이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도 역시 정보과 경찰관 사건에서 나왔던 멘트를 약간 오답형으로 만들었네요.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 두고 있으므로 침해범이 아니라 위헌범으로 봤습니다. 즉 공포심이라는 결과 발생해야지 기소가 되는 그런 침해범이 아니라 공포심이라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아도 그 해악 고지를 한 이후에 상대방이 그 해악을 의민식 했을 때 위헌범으로서 바로 기소가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원샷, 원킬 지문이죠. 회칼 두 자루 사건입니다. 자, 하드, 소프트. 베리베리 하드죠. 회칼 한 자루도 하드한데 두 자루나 들고 나와서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베리 하드하니까 이미 결론은 다 알아버렸죠. 처벌됩니다. 결론 보러 가서 확인할까요?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처벌돼야 되니까 옳은 것이죠. 근데 공부를 위해서 한번 지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채채간에 항의하는데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키보드 회칼 두 자루 들고 나와 자, 요게 조금 쟁점이 되었죠. 죽어버리겠다. 이런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100%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자해소동을 벌이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니 피고인 지가 죽겠다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포심 정도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비슷한 죽어버리겠다 사건 중에는 면도칼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경우 당연히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게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회칼 한 자루도 아니고 두 자루 들고 나와서 한 자루는 자기 몸에 한 자루는 상대방을 겨냥했는지 이 베리베리 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협박죄 해당한다라고 한 죽어버리겠다 사건에서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회칼 두 자루 하다다 처벌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충분한 판례입니다. 마무리 보죠. 피고인 행위는 피고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한 자루는 자신의 목, 한 자루는 상대방 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4번이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딱 스캔했을 때 생일빵을 떠올리셨다면 상당한 고수시죠. 한번 지문 분석하겠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죠. 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이 처벌부른 의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부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문은 옳습니다. 생일빵 사건과 연계시켜보면 이 피해자는 자신의 생일에 자기 친구한테 생일빵 당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안타깝게 올라간 그런 피해자였습니다. 이 피해자를 기리면서 처벌부른 의사는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 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2번 지문은 납득 불가 판례 중에 하나였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폭행은 행위태양 상해 행위라고 치고 폭행, 상해, 행위에 관한 인식 필요하죠. 그리고 상해, 이것도 상해죄의 객구인 결과 아닌가요? 당연히 인식 내지 의사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판례에 따르면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에 가할 의사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이죠. 납득이 돼요, 이게. 납득 불가 판례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돌아이. 어쨌든 판례상으로는 이 2분 지문 자체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은 하드소프트 법칙 적용해버리면은 1초 만에 풀리는 그런 지문이죠. 상대방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하드소프트, 시끄럽게 하드, 조용히 소프트. 벌써 느낌이 오죠. 얘기하자면 그 28을 2, 3회 한 18회 였다면 하드했을 겁니다. 근데 2, 3회 소프트하죠. 이 정도는 소프트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2, 3회 그런 경우는 폭행죄 폭행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 내용은요, 깊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념사 법칙 바로 적용해버리면 1초 만에 풀리는 그런 지문이죠. 보겠습니다. 상해죄 및 폭행죄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자, 이제 요 뒤에 키워드가 나옵니다.
동규정에 열거된, 동규정에 규정된 이 말이죠. 그러면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 섭벽을 말하고, 열거된이니까 양념소, 양이죠. 열거됐잖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 양이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동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규정되지 아니한, 양임과 임성 염소지. 규정되지 아니한,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고려하면 안 되죠. 재형법정기 원칙상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 범죄까지 왜 고려합니까? 열거된 이것만 고려해야죠. 따라서 다른 유형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양념소 법칙 바로 적용해버리니까 1초 만에 풀렸죠. 결국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형소법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검사 사경은 긴급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라고 100만 몇 번 정도 봤습니까? 100만 6번 정도 봤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조문 모르면 간첩.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적 행위시죠. 형사법의 표준시는 행위시라고 했습니다. 행위시를 기준으로 현행범 체포의 위법, 적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우리 판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죠. 체포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상투적 표현이죠. 언제 뭐 주관 뭐 이렇게 합니까? 객관, 이래야지 있어 보이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이런 거 고려하면 안 된다니까. 행위시 원칙 위반 아닙니까? 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지 사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행위시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지문은 전설적인 법조문 내용이죠.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 발받기 어려운 긴급, 이거 빠지면 안 되죠. 키워드입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영장주의 예외죠. 다인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할 수 있죠. 피의자 수색이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조문 내용 100만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역시 간첩입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 있는 때라는 것은 체포 사유가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명백히 체포 필요가 없는데 체포한다라는 것은 낭비죠. 명백히 체포 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망 염려, 증거인멸 염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체포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체포합니까? 낭비스럽게. 체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당연히 체포하면 안 되니까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는 뜻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